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70살 이정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참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일을 겪었지 뭐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제 가족 소개부터 할까요? 제 남편 이름은 박성호, 72입니다. 평생 목수로 살았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현장에 나가 망치 들던 사람입니다. 말수 적고 성격 무르고 대신 손은 참 부지런했죠. 우리는 아이가 셋이에요. 큰딸 하나, 막내딸 하나, 그리고 둘째 아들 하나.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아들 말이에요. 잠깐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젊을 땐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내 인생이 어땠다 같은 생각은 안 하고 살았죠. 그런데 요즘은 밤에 불 끄고 누우면 자꾸 마음이 헛헛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시집 와서 바로 살림 시작했어요. 남편은 목수일 나가고 나는 집 지키고 아이 키우고,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 큰애 대학 가고 나서 얼마 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내 시간이 사라진 게.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야 했고, 아이들은 학교 다닌다, 돈 번다 바쁘고, 시어머니는 온전히 제 차지가 됐어요. 밥 먹이고 씻기고 화장실 데려가고 결국에 기저귀를 갈아야 했어요. 기저귀보다 힘든 건 밤에 몇 번씩 깨서 문 열고 나가려는 걸 막는 거였지요. 그 시절엔 아침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겁부터 났어요.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엄마니까. 남편이 번 돈으로 산 집이 하나 있었어요. 낡은 단독주택이었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비 오면 여기저기 물 새는 집. 그래도 그 집은 남편의 손때가 묻은 집이었고 남편과 저의 전부였지요. 그 집이 있어서 시어머니도 온전히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주택이라서 층간소음 걱정도 없고 편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집이 재개발이 된 거예요. 우리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살게 됐고, 난방 걱정 안 하는 집에 살게 됐고, 해 잘 드는 거실을 갖게 됐죠.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좀 살겠다. 나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집은 저도 남편도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까진 몰랐어요. 이 집이 노후의 안식처가 아니라 가족 싸움의 중심이 될 줄은. 그리고 아들이 이 집을 욕심낼 줄은 몰랐지요.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은 박준호예요. 42이에요.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나이였죠. 말은 잘해요. 머리도 나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주눅드는 성격도 아니고, 문제는 돈 욕심이 너무 많아서 무리하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준호는 처음에 회사 다니다가 나왔어요. 상사랑 안 맞는다고. 그 다음엔 친구랑 사업을 시작했죠. 카페, 온라인 쇼핑몰, 뭐 이런 거요. 결과요? 다 망했어요. 처음엔 투자금 조금 날린 정도라더니 나중엔 대출, 그 다음엔 카드 돌려막기, 마지막엔 지인 돈까지. 그 와중에 같이 살던 여자랑도 헤어졌어요. 결혼 얘기까지 오갔다고 하더니 사업 망하니까 여자 쪽에서 등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준호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진짜 끝난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어른 남자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뒤 가방 하나 들고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수염도 안 깎고 눈은 퀭하고 어깨는 축 늘어진 채로. 그때 우리가 막세 아파트에 들어온 직후였어요. 집도 넓고 방도 하나 남아 있었고 남편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잠깐 쉬다 나가겠지. 정신 차리면 다시 나가서 살겠지. 그때까진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처음엔 우리가 다 챙겨줬어요. 밥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말도 수도 없이 했죠. 준호는 집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 점심 먹고 휴대폰, 밤에도 휴대폰, 취업 얘기 꺼내면 지금은 멘탈이 안 된다. 조금만 쉬면 된다. 그 조금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더군요. 이상한 건 고맙다는 말을 점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미안해요, 고마워요 하던 애가 나중엔 밤 늦으면 짜증내고 반찬 마음에 안 들면 숟가락 놓고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하더군요. 엄마, 이 집에 엄마, 아빠, 나 이렇게 3명이나 있으니 좀 답답하네.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답답하면 어서 독립하지. 부모에게 눈치 주나요? 그때부터 아들이 영 미덥지 않더군요. 이 집은 내가 치매 시어머니, 병원에 안 모이시고 내 손으로 수발 15년 하면서 돈 아끼고 남편이 망치 들고 평생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눈칫밥을 주다니 기가 막혔지요. 그래도 그땐 그 애가 이 집을 부모 노후가 아니라 자기 몫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몰랐어요. 사람이요, 같이 살다 보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준호가 그랬어요. 현관에서 신발 끄는 소리만 나도 내 속이 먼저 답답해졌어요. 아들은 일을 안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할 생각만 했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아침 10시가 넘어도 방문은 닫혀 있고 문 열어보면 이불 뒤집어 쓰고 휴대폰 보고 있어요. 준호야, 오늘은 뭐 좀 알아봤니? 이 말만 꺼내면 바로 짜증부터 냈어요. 엄마, 나 지금 그런 얘기 들을 상태 아니야. 나 압박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 알아서 한다고 했지. 압박이래요. 밥 해주는 사람이, 방 내준 사람이 압박을 준대요. 더 얄미운 건 아들이 점점 주인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쾅 닫고 에어컨 온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TV 리모컨은 자기 손에만 있어요. 빨래도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방에서 퀴퀴한 냄새만 나고 아주 제가 죽을 맛이에요. 어느 날은 남편이 리모컨 좀 달라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그거 보면 또 잠들잖아. 말은 공손한데 톤이요, 톤이 사람 무시하는 그 말투 있잖아요. 남편 건강도 그 무렵부터 눈에 띄게 안 좋아졌어요. 허리, 무릎, 손목, 몫으로 평생 혹사한 몸이 한꺼번에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어느 날 현장에서 허리가 아파서 못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돌아온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못 나가겠다. 그 말 듣는데 예상하고 있었지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바위 갔던 남편이 힘들어하니 제 속이 어찌나 아리던지 그날 저녁 연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이제 이걸로 살아야지. 아껴 써야겠네. 그때 준호가 밥 먹다 말고 툭 던지듯 말하더군요. 그걸로 3명이 어떻게 살아? 3명이래요. 마치 자기가 당연히 포함된 것처럼. 그 말 듣고 내가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 이 애는 잠깐 머무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예 눌러앉을 생각이구나.
그 순간부터 준호는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노후를 잠식하는 존재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큰딸이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주택연금은 생각 안 해봤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단어를 떠올릴수록 준호 얼굴이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그 애는 이 집을 부모가 사는 집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 몫이 될 집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주택연금 이야기를 내가 먼저 꺼낸 건 아니었어요. 큰딸이었죠.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이제 몸도 안 좋고 집 있으니까 주택연금 받는 것도 방법이야. 그 말 듣는데 가슴 한쪽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아, 나만 이런 생각한 게 아니구나. 막내딸도 그랬어요. 엄마, 요즘 다 그렇게 살아. 집 팔라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받는 거잖아. 두 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집은 그대로 살고 생활비는 매달 나오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나 병원비도 그렇고 당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제는 좀 편해져야지. 그 말 듣는데 내가 처음으로 노후라는 단어를 허락받은 기분이었어요. 문제는 준호였어요.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주택연금 얘기를 꺼냈죠. 아빠가 이제 일을 못하니까 집으로 연금 받는 것도 생각해보자. 그때 준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이러더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 말투. 의견 내는 게 아니라 판정하는 말투였어요. 왜? 내가 물었죠. 그러자 준호가 코웃음을 치듯 말했어요. 집이라는 건 나중에 남길 재산이지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남길 재산? 내가 되물었죠. 준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그 집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 자식들 문제잖아. 그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하더군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쳐간 장면이 있어요. 내가 시어머니 기저귀 갈아주던 모습, 밤새 문단속하던 모습, 허리 붙잡고 계단 내려오던 모습. 그 15년 동안 준호는 물론 자식들 도움 받은 적이 없어요. 병원 안 모시고 집에서 노인 돌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남편이 장남이고 신우나 삼촌들은 절대 병원비 같이 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편이 목수라 늘 일이 있었지만 새아이 학비 내주고 두 딸 시집 보낼 때 좀 보태주고 아들놈은 특별히 사업하다고 더 들고 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서 제가 모신 거예요. 남편도 애썼지만 저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부부가 지켜온 이 집이 자식들 문제래요.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조금 언성을 높였어요. 그 집은 내가 번 집이다. 그랬더니 준호가 바로 받아치더군요. 아빠가 벌었지만 우리 가족 재산이잖아. 가족 재산. 그 말이 왜 그렇게 어이없게 들리던지 나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준호는 우리 사정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노후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어요. 아빠 언제까지 살지, 엄마 언제까지 버틸지, 그리고 이 집이 결국 자기 몫으로 언제 떨어질지. 그날 밤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군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준호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마. 그 말에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이제는 마음에 둬야 할 것 같아. 주택연금 얘기 이후로 준호는 아예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눈치라도 봤는데 이제는 대놓고 불만을 내뱉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병원 가는 날이라 아침부터 분주했죠. 내가 밥상을 차리는데 준호가 식탁에 앉아 핸드폰만 보다가 툭 던지듯 말하더군요. 엄마, 반찬 맨날 똑같아. 요즘 요리 안 해? 그 말투요. 엄마한테 하는 투정이 아니라 식모한테 하는 말투였어요. 그날 병원에서 의사 말이 더 안 좋게 나왔어요. 무릎 관절은 더 이상 현장 일은 무리입니다. 허리도 수술 생각하셔야 하고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나는 의사 앞에서 애써 담담한 척했죠.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빠, 이제 진짜 일을 못해. 생활비는 더 빠듯해질 거야. 그때 준호가 소파에 누운 채로 말했어요. 그럼 더 아껴 써야지. 그래서 주택연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하자 준호가 고개도 안 들고 말했어요. 아, 그거 아직도 생각해? 아직도래요. 그날 저녁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준호야, 너도 이제 슬슬 내 인생 생각해야지. 그러자 준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는 왜 맨날 나만 몰아세워? 나도 힘들다고. 그리고 이어서 이 말을 내뱉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빠 그 나이에 돈 더 쓰려고 하는 게 더 문제 아니야? 그 순간 내 귀가 멍해졌어요. 뭐라고? 내가 되묻자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현실적으로 봐서 엄마 아빠 지금 생활은 이 집만 잘 지키면 되는 거잖아. 지키면 된대요. 마치 우리가 집의 관리인인 것처럼 남편이 그제야 화를 냈어요. 야, 너 말 조심해. 그랬더니 준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아빠, 솔직히 그 집 은행에 맡겨버리면 엄마나 아빠 중병 들면 더 큰 돈 들 수도 있는데 이제 늙어서 사리 판단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다가 손에서 접시를 놓쳐 깨뜨렸어요. 소리가 크게 났는데도 준호는 방문도 안 열어봤어요. 그냥 이어폰 끼고 게임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내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우리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깔고 앉아 있는 거구나. 아들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위험이구나. 그날 새벽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러다 준호 인생까지 책임지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이 정해지고 있었어요. 큰딸이 먼저 왔어요. 약속도 없이 평일 낮에 갑자기요. 문 열자마자 집안 공기를 한 번에 느낀 것 같더군요. 엄마 집 분위기가 왜 이래? 나는 괜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뭐가? 그랬더니 큰딸이 신발도 벗다 말고 말하더군요. 아니야. 딱 보면 알아. 큰딸은 현실적인 애예요. 말 돌려서 안 하고 눈치 보지도 않아요. 부엌에 앉자마자 이야기를 꺼냈죠. 준호 아직도 일 안 해? 응. 언제까지?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며칠 뒤엔 막내딸이 내려왔어요. 손에 장바구니 들고 냉장고 열어보더니 한숨부터 쉬더군요. 엄마, 식비도 만만치 않겠다. 아빠 병원비는? 나는 그제야 아이들 앞에서 솔직해졌어요. 연금으로는 셋이 살기 빠듯해. 그날 저녁 딸 둘이 나란히 앉아서 준호를 마주봤어요.
큰딸이 먼저 말했죠. 준호야, 솔직히 말해보자. 준호는 소파에 기대서 팔짱 끼고 있었어요. 뭐? 그 한마디에 이미 태도가 보였죠. 엄마 아빠 노후 계획은 엄마 아빠가 정하는 거야. 큰딸 말이 단호했어요. 막내딸도 거들었죠. 주택연금 받는다고 집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사는 집이야. 그랬더니 준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누나랑 너는 시집 갔고 집 있고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그 말에 막내딸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서 더 말하는 거야. 우린 이미 우리 인생 책임지고 살아. 그리고 이 말을 하더군요. 준호야, 너 지금 엄마 아빠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기생하고 있어. 그 단어에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지금 나한테 기생이래? 큰딸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 맞아. 42 먹고 밥 얻어먹고 집 차지하려 들면 그게 기생이지 뭐야. 준호는 우리 쪽을 번갈아 보더니 나한테 화살을 돌렸어요. 엄마는 왜 가만히 있어? 엄마도 저 말에 동의해?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는 딸들을 쳐다봤어요. 그 애들 눈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로지 부모를 지켜야 한다는 확신만 있었죠. 막내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할 만큼 했어. 큰딸도 이어서 말했죠. 치매 시어머니 15년 모신 거, 그거 아무나 못해. 이제는 엄마 인생 살 차례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나만 내쫓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 말에 큰딸이 차갑게 대답했죠. 아니, 우린 엄마 아빠를 살리고 싶은 거야. 그날 저녁이었어요.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큰딸은 이미 올라갔고 막내딸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거실엔 나랑 남편 그리고 준호만 남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우리 이제 정리하자. 그 말에 준호가 바로 반응하더군요. 뭘 정리해? 또 나 나가라는 소리야? 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 말 하려고 하루 종일 연습했거든요. 그래, 나가서 살아라. 그 말이 나오자 준호 얼굴이 확 변했어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그 말투요. 부탁이 아니라 항의였어요. 원룸 하나 알아봤다.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는 내가 마련해 줄게. 그 말에 준호가 비웃듯 웃더군요. 와, 진짜 대단하다. 아들 인생은 생각도 안 하네.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너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그러자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는 가만히 있어. 이건 엄마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그 말이 나왔어요. 준호가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죽으면 이 집 사실 내 돈 아니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아들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죠. 남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자 준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틀린 말했어? 어차피 남는 거잖아. 이 집 결국 자식들 거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어요. 15년 동안 시어머니 수발 들던 내 모습, 허리 붙잡고 밤새 울던 내 모습, 남편 망치 소리 들으며 참아왔던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나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 내 말대로 우리가 죽으면 이 집은 남겠지. 준호가 그제야 이긴 표정을 짓더군요. 그때 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이 집은 지금도 앞으로도 내 돈 아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주택연금 신청서다. 이미 접수했다. 준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아빠랑 내가 살려고 산 집이야. 내 인생 지금 안 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대신 살아줄 의무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도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편했어요. 아들은 이틀 후에 나갔어요. 큰 싸움은 없었고 눈물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뒤도 안 돌아봤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불편한 정적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조용함이었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집안에서 발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걸었어요. 주택연금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병원비 걱정은 덜었어요. 남편은 물리치료 다니기 시작했고 나는 정형외과에서 허리 치료를 받았어요. 여보, 이게 사는 거지.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는 오랜만에 둘이서만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반찬 줄어도 괜찮았고 늦게 먹어도 눈치 볼 사람 없었고 TV 리모컨도 누가 먼저 잡느냐로 싸울 일도 없었죠. 가끔은 근처 공원도 걸었어요. 남편이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딸들은 자주 전화해요. 엄마, 요즘 얼굴 좋아졌어. 아빠 표정이 달라졌어. 그 말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아들이잖아.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줘야지. 그 말 들으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식보다 내 인생이 먼저다. 나는 아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아들을 어른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데려온 거고요. 언젠가 아들도 제 마음 알아줄 거라 생각해요. 시간이 걸려도 내 아들이니 믿고 기다려 볼 참입니다. 내 이름은 이정분. 시어머니 치매를 15년 모셨고 목수 남편과 평생 버텼고 이제야 내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한 결정이에요. 후회는 없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